금요일의 노을은 언제나 특별한 색을 띠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국가정보원 본청의 방탄 유리창 너머로 하루의 마지막 빛이 길고 붉은 꼬리를 끌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퇴근을 앞둔 미묘한 해방감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가 내뿜는 정체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부분의 요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주말 계획에 대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동안 전략분석팀의 한쪽 구석은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듯 고요했다. 그 중심에 한서진이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철, 각 잡힌 필기구, 그리고 세 대의 모니터가 전부였다. 모니터 위로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위성사진,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그 흐름을 쫓으며 미세하게 움직였고, 길고 곧은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춤을 추듯 움직였다. 주변의 소음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잠겨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의 조각을 건져 올리는 잠수부와 같았다. 동료들에게 한서진은 유능하지만 존재감 없는 분석가였다. 말이 거의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드물었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에 가까웠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를 찾아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분석가 한서진으로만 알았다. 아무도 그녀의 차분한 눈빛 뒤에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야수의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철저히 숨기는 데 익숙했다. 이 거대한 정보기관 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퇴근 안 했나? 한 분석관,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고요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태준 해외 파트 총괄부장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서부터 그의 성격이 묻어나왔다. 야망과 권력욕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은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전략 분석팀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속셈으로 종종 이곳을 찾았다. 한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마무리할 것이 남았습니다. 부장님, 박태준은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죽은 데이터를 붙잡고 있어봤자 나오는 건 먼지뿐이야. 역사는 책상 앞에서 읽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드는 거지. 한 분석관처럼 유능한 인재가 이런 구석에서 시간 낭비하는 걸 보면 안타깝단 말이야.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현장 경험 없는 분석가를 무시하는 조롱에 가까웠다. 한서진이 제출한 보고서가 몇 번이나 그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앙금이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데이터에 기반한 그녀의 냉철한 분석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방해물로 여겼다. 한서진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준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도 아무런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다. 데이터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부장님, 과거의 모든 행동과 결과가 기록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읽는 것 또한 정보요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이 젊은 분석가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말은 청산유수군. 그 잘난 임무 열심히 완수하고 주말까지 사무실 지키는 영광을 누리도록. 말을 마친 박태준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사무실의 공기는 다시 원래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한서진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태준,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자 어쩌면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내면의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았다. 창밖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오후 11시 59분. 그녀는 하던 모든 작업을 저장하고 창을 닫았다. 그리고는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쳐 자신의 컴퓨터에 숨겨진 파티션으로 접근했다. 화면에는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만 깜빡이는 낡은 통신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녀와 강민호 팀장만의 비밀 채널이었다. 강민호,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남자이자 그녀에게 정보 요원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그는 NIS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누구보다 뛰어난 현장 요원이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였다. 그는 한서진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분석 능력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 격투술, 심리전까지 그는 그녀를 완벽한 무기로 만들고자 했다. 준비된 몸과 마음, 서진아. 정보요원에게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이 내린 결정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몸, 이 둘이 합쳐졌을 때 너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거다. 그의 목소리가 귓게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2년 전 그는 해외 비밀 작전 중 실종되었다. 공식적인 발표는 작전 실패로 인한 전사였지만 시신도 유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NIS는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고 그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한서진은 믿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쉽게 당할 리 없었다. 그 이면에는 분명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민호 팀장의 실종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정각 자정 고요하던 통신 프로그램 화면에 한 줄의 문자열이 나타났다. 한서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박동을 높였다. 이것은 그들이 미리 약속해둔 신호였다. 강민호 팀장이 만약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외부와 단절된 차에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경우 사용하기로 한 비상 프로토콜. 지난 2년 동안 매주 금요일 자정, 그녀는 이 채널을 확인해왔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죽음의 세계로부터 속삭임이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화면에 새로운 문자열이 떠올랐다. 암호화된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일반적인 암호 해독 프로그램으로는 풀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방식의 다중 암호였다. 한서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태양의 신전, 새벽의 매의 그림자. 첫 번째 구절은 그들이 함께 수행했던
첫 해외 임무 장소와 시간이었다. 이집트의 카르나크 신전, 그곳에서 그들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 타겟을 기다렸다. 메이의 그림자는 당시 사용했던 작전명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키값이었다. 그녀는 키값을 입력했다. 그러자 숫자들의 일부가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문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연관되어 있었다. 강민호는 종종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복잡한 수수께끼를 내곤 했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그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 마셨던 위스키의 이름. 그가 즐겨 읽던 책의 특정 구절. 그의 딸의 생일. 가능한 모든 조합을 대입했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한서진은 눈을 감고 호흡을 골랐다. 조급함은 실수를 낳는다. 강민호 팀장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언제나 여러 겹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암호 역시 단순한 기억의 조합이 아닐 것이다. 그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실종되기 며칠 전 두 사람은 체스 대결을 벌였다. 접전 끝에 한서진이 승리했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결국 나를 이기는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때로는 가장 강력한 말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약한 말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가장 약한 말을 희생하라. 체스에서 가장 약한 말은 폰파운이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움직여 그의 킹을 잡았던 말 역시 폰이었다. 그 폰의 이동 경로. E2 이스파. 이것이 두 번째 키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E2 이의 파를 입력했다.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 마침내 의미를 가진 문장이 나타났다. 진양그룹 키메라 프로젝트 파일 번호 82719AC. 아무도 믿지 마라. 한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양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 산업체 중 하나였다. 그리고 키메라 프로젝트는 몇 년 전 국방부와 진양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기술적 문제와 막대한 예산 초과로 인해 공식적으로 폐기된 차세대 무기 개발 사업이었다. 강민호 팀장은 바로 그 프로젝트의 외부 보안 감사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파일 번호 2719AC. 이것은 분명 NIS 내부 파일 번호였다. 그녀는 즉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해당 파일 번호를 검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파일 존재하지 않음.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하지만 한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업 로그 서버로 접근했다. 일반적인 접근 권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강민호가 남긴 비상관리자 코드가 그녀에게 있었다. 몇 분간의 복잡한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파일의 원본 헤더를 찾아냈다. 파일명은 키메라 프로젝트 최종 감사 보고서였고 최종 수정자는 다름 아닌 강민호 팀장이었다. 그리고 공식적인 파일 상태는 종결, 담당자 해외 작전 중 사망으로 인한 기록 보류였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강민호 팀장은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 때문에 제거당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라는 그의 마지막 경고는 그 배후에 NIS 내부의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오만함, 그리고 진양그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희미한 소문들,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모든 접속 기록을 지우고 통신 프로그램을 닫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차분한 분석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2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차가운 결의로 변하고 있었다. 팀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치명적으로. 금요일의 속삭임은 그녀의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웠고 그녀의 준비된 몸과 마음은 이제 복수를 위한 칼날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한서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려 텅 빈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심장부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말 동안 한서진의 아파트는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요새가 되었다.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층 오피스텔이었지만 그녀의 공간은 전망을 즐기기 위한 곳이 아니었다.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극단적인 간결함.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은 전문 서적으로 가득했고 거실 중앙에는 NIS 본청의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개인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자 그녀만의 작전 통제실이었다. 밤새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강민호 팀장의 속삭임이 남긴 단서. 파일 번호 82719A씨는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파일. 그것은 적들이 남긴 유일한 실수이자 얼어붙은 진실의 표면 위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이 흔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NIS 내부망이 아닌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와 VPN을 거친 우회 경로를 통해 그녀는 정보의 심연으로 파고들었다. 목표는 NIS의 디지털 묘지라 불리는 영구 삭제 데이터 보관소의 고스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물리적으로 파기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 정보는 흔적을 남긴다. 문제는 그 흔적이 수십억 개의 다른 데이터 파편들 속에 먼지처럼 흩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복원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마치 산산조각 난 거울 조각을 맞춰 하나의 온전한 상을 복원하려는 듯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니터 위로 의미를 알 수 없는 텍스트와 깨진 이미지 파일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실패와 재시도의 연속.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없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단련된 근육과 같았다. 꼬박 하루가 지난 일요일 새벽,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다. 알고리즘이 유의미한 데이터 클러스터를 찾아낸 것이다. 깨진 파일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손상되어 읽을 수 없었지만 강민호 팀장의 불꽃 같은 집념이 담긴 핵심적인 단어들은 살아남아 있었다. 미승인 기술 이전, 계약 조건 위반, R&D 비용 과다 계상,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안성호 박사. 한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안성호 박사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약 한 달 전, 그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불의의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다. 공식 발표는 비극적인 사고사였다. 하지만 강민호 팀장이 복원된 보고서 파편에 남긴 메모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안 박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닐 가능성 높음.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려다 제거된 것으로 추정. 진양,
내부 협력자 필요.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민호 팀장은 단순한 비리 감사를 넘어 살인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정부의 예산을 빼돌리고 완성된 핵심 기술을 해외로 밀매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안성호 박사와 강민호 팀장은 그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희생되었다. 한서진은 즉시 안성호 박사의 사망 사건 기록을 파고들었다. 경찰의 공식 수사 기록, 부검 보고서, 현장 감식 자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분석가적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서 강력팀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청의 요직으로 특별 승진했다. 그리고 그 강력팀장은 과거 진양그룹 회장의 개인 비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진양그룹, 부패한 경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는 NIS 내부의 거대한 세력. 그 정점에 박태준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한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NES 본청에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말 동안 벌어진 치열한 사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조용하고 성실한 분석가 한서진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인 주변국 방위산업 동향 분석을 핑계로 키메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변 자료들의 접근을 시도했다. 삭제된 핵심 파일이 아닌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 내역이나 참여 인력들의 보안 등급 기록 같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정보들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대로 보이지 않는 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접근 거부 보안 등급 불일치. 오류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자료 열람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메시지였지만 그 뒤에 있는 누군가의 의지가 명확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녀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작업하던 다른 보고서 파일이 갑자기 손상되었다는 오류 메시지가 떴다. 특정 서버로의 접속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기술적 결함도 발생했다. 사소하지만 명백한 방해 공작.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교묘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오후가 되자 박태준의 비서로부터 호출이 왔다. 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한서진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태준의 사무실은 그의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거대하고 화려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뒤에는 그가 받은 각종 훈장들이 과시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박태준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앉게. 한 분석관. 요즘 힘든 일은 없나? 괜찮습니다. 부장님. 한서진은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름이 아니라 한 분석관의 뛰어난 능력을 좀 더 중요한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남북 관계가 미묘한 시점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TF팀을 하나 구성했네. K-팝이 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주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지. 팀장은 한 분석관이 맡아주게. 한서진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K-팝.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노골적인 견제였다. 그녀를 방위산업 분석이라는 핵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연구에 처박아 두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손발을 묶고 모든 활동을 자신의 감시 아래 두려는 것이다. 박태준은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자네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을 믿네.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필요한 지원은 내가 아끼지 않겠네. 잡다한 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는 그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함이 흘러나왔다. 그는 한서진이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다루기 조금 까다로운 재능 있는 부하 직원일 뿐이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반감이나 실망의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평온하기까지 했다. 과분한 임무입니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박태준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가서 바로 업무 인수인계 받고 시작하도록. 사무실을 나온 한서진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적이 드디어 움직였다. 상대를 얕보고 너무 섣불리 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녀를 무력화시키려는 박태준의 시도는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강민호 팀장이 남긴 흔적이 그에게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모니터에는 방금 박태준이 지시한 K-팝 영향 분석 TF팀 구성안이 떠 있었다. 동료들은 안타깝거나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최고의 분석가가 하루아침에 아이돌 춤이나 분석하게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한서진의 시선은 모니터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얼음판 위에 희미한 흔적은 이제 선명한 길이 되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도 명확해졌다. 자신을 묶어두려는 이 족쇄는 오히려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것이다. 모두가 그녀가 무력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휘두를 수 있다. 그녀는 책상 아래에 숨겨둔 개인 통신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보안 채널을 통해 짧은 암호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신인은 NIS 기술지원팀의 김민준. 강민호 팀장이 생전에 유일하게 신뢰했던 후배이자 한서진의 숨겨진 조력자였다. 민준아, 룸이 필요해. 메시지를 보낸 그녀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빙산을 깨부수기 위해 그녀는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밑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낼 것이다. 박태준이 만들어준 이 안락한 감옥 안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서진은 약속 장소로 낡은 서점을 택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골목에 자리 잡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잉크와 묵은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먼지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이곳은 감시 카메라도 호기심 많은 눈도 없는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녀는 인문학서가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철학책을 보는 척하며 기다렸다. 곧이어 애뜬 얼굴의 청년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최신 유행의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어 이곳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서가 깊숙한 곳에 있는 한서진을 발견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선배님,
부르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한서진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김민주는 NIS 기술지원팀의 천재였다. 그의 손을 거치면 뚫지 못할 방화벽이 없었고 찾아내지 못할 데이터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실력보다 충성심에 있었다. 그는 강민호 팀장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그 때문에 강 팀장이 유일하게 믿었던 후배인 한서진에게도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한서진은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앉아, 중요한 부탁이 있어. 두 사람은 서점 구석의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한서진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강민호 팀장의 속삭임이나 자신의 진짜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폐기된 방위산업 프로젝트의 비효율성 감사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웠다. 2년 전에 폐기된 진양그룹의 키메라 프로젝트, 기억나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한계와 예산 문제로 중단됐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내가 복원한 일부 데이터인데 이것 좀 봐. 그녀는 소형부한 USB를 그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주말 내내 복원한 보고서의 파편들과 안성호 박사에 대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정부 지원금의 흐름을 추적해줘. 공식적인 회계 장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경로를 찾아야 해. 아마 수많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거쳤을 거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김민주는 USB를 받아 쥐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것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강민호 팀장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임무. 그가 사라진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위험한 일이야. 민준아, NIS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선 안 돼. 철저하게 외부에서. 자네 개인의 역량으로만 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자네를 모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도 하겠어. 그녀는 그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강 팀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맡겨주세요. 그날 이후 김민주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최첨단 해킹 기지로 바꾸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고 서버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서진의 지시대로 NIS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양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의 전쟁이었다. 김민주는 디지털 유령이 되어 수십 개의 가상신분을 만들어내며 진양그룹의 내부 서버를 미로처럼 헤집고 다녔다. 회계 자료, 내부 감사 보고서, 이메일 기록.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그의 집요한 추적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와 연결된 수십 개의 유령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프로젝트들은 실제 연구개발 활동 없이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범유다.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세탁되고 있었다. 돈의 흐름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추적을 교란시켰다. 하지만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갔고
마침내 모든 돈이 흘러 들어가는 마지막 종착지를 찾아냈다. 스위스에 있는 비밀 금고. 익명의 번호 계좌였다. 계좌의 소유주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완벽한 방어벽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계좌가 처음 개설될 당시의 초기 서류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보증인으로 서명한 변호사의 이름. 그는 박태준 부장의 집안 대대로 개인적인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그의 해결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찾았다. 이것이 박태준과 진양그룹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었다. 김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든 자료를 정리해 암호화된 파일로 묶기 시작했다. 이제 이것을 한서진 선배에게 보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이 얕보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박태준의 교활함과 잔인함이었다. 박태준은 진양그룹의 오래된 서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비공식 보고를 받았다. 침입의 흔적은 매우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한서진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K-팝 프로젝트를 맡긴 이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리는 없다. 분명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편집증적인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인 최 실장을 호출했다. NIS 보안감찰실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박태준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거친 인상과 다부진 체격의 최 실장은 명령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든 것 같다. 박태준은 씨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내 정원을 파헤치고 있어. 가서 찾아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아주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남기고 와. 증거는 남기지 마.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김민주는 막 완성한 최종 보고서 파일을 한서진에게 전송하기 위해 보안 채널에 접속했다. 파일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전송에는 몇 분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전송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죽였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나가듯 부서졌다. 김민준이 놀라 돌아볼 틈도 없이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냉혹한 표정의 최 실장이 서 있었다. 네가 김민준이냐? 최 실장의 나직한 물음에 김민준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현장 요원이 아닌 기술자였다. 사내들은 그를 손쉽게 제압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팔이 뒤로 꺾였다.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 나왔다. 사내들은 그에게 더 이상의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의 분신과도 같은 컴퓨터들을 향했다. 그들은 망치를 꺼내 모니터와 서버를 무자비하게 부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 발생 장치를 이용해 모든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했다. 김민준이 며칠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모은 모든 증거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최 실장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태준 부장님께서 안부 전화란다. 어떤 구멍은 너무 깊어서 들여다보면 안 되는 법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왔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폐허가 된 방 안에 김민준 혼자 남았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그는 싸움에서 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김민준이 보낸 암호화된 파일에 첫 번째 데이터 패킷 몇 개가 이미 전송을 마친 상태였다. 같은 시각 자신의 아파트에서 응답을 기다리던 한서진의 모니터에 깨진 파일 수신 알림이 떴다. 전체 파일의 5%도 채 되지 않는, 손상되어 열리지 않는 데이터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 김민준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다. 한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깨달았다. 적은 더 이상 교묘한 방해 공작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피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중한 동료가 희생되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하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던 파도는 이제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 충돌로 인해 그녀는 비로소 적의 실체와 그 잔인함을 명확히 보게 되었다. 이 게임은 이제부터 목숨을 걸어야 했다. 김민준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의 여파는 한서진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밤새 그가 보낸 데이터 파편을 분석했다. 대부분이 손상되었지만 그 안에는 크레딧 스위스, 파나마, 그리고 타에상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박태준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가리키는 나침반으로는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김민준의 안위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채널로는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대신 그녀는 강민호 팀장이 만들어준 비상 연락망, NIS의 감시를 받지 않는 병원의 응급실 의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몇 시간 뒤 단순 타박상 및 정신적 충격, 생명에 지장 없음, 절대 안정 필요라는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무고한 사람을, 그녀의 동료를 다치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보 전쟁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한편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쥐새끼는 처리했습니다. 겁에 질려 당분간 아무 짓도 못할 겁니다. 모든 데이터는 완벽하게 파기했습니다. 수고했네. 초의 실장 박태준은 고급시가 끝을 자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지. 한서진, 그 영리한 여우는 이쯤 되면 뭔가 눈치챘을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이제 그 여우를 사냥할 덫을 놓을 시간이네.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한서진을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단순한 제거는 의심을 살 뿐이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조직 내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다. 국가를 배신한 스파이로 만들어서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야 했다. 그의 덫은 그녀에게 맡겨진 K-팝 프로젝트를 통해 정교하게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부하들을 통해 북한 고위급 탈북자로부터 입수한 문화계 동향 관련 고급 정보라며 위장된 파일을 한서진의 팀에 흘려보냈다. 그 파일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K-팝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자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실제 북한군의 이동 배치와 관련된 1급 군사기밀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원본에서 몇 개의 숫자만 바꾼,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챌 수 없는 거짓 정보였지만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었다. 동시에 그는 감사실 내부에 있는 자신의 신복을 통해
익명의 투서를 접수시켰다. 전략분석팀 소속 한서진 분석관이 해외 정보기관에 NIS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증거로는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령 회사의 해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금융거래 기록을 첨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이제 한서진이 그 미끼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기만 하면 덫은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외부 조력자와 접촉할 것이라 확신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금요일이 찾아왔다. 일주일 내내 한서진은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K-팝 자료를 분석하는 척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감시의 눈길이라는 것을 느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동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이유 없이 그녀의 자리 주변을 맴도는 보안 요원들. 조직 전체가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요새로 돌아왔다.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낡은 통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Friday Whisper Activated.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긴박하게 암호문이 나타났다. 해독 방식은 첫 번째 속삭임과 연관되어 있었다. 강민호 팀장은 그녀가 첫 번째 메시지를 해독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해답을 두 번째 암호의 열쇠로 사용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녀는 진양과 키메라를 키값으로 입력했다. 암호는 즉시 풀렸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Trojan Horse, Baited Intel, Internal Affairs, Do not engage, Go dark, 트로이 목마, 미끼 정보, 내부 감사, 맞서지 마라, 잠적하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호 팀장은 살아있었고 박태준의 움직임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경고한 것이다. K-팝 프로젝트는 미끼였고 내부 감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조직의 시스템을 믿고 정면으로 부딪혀 결백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스승의 마지막 경고를 믿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박태준이 통제하는 시스템 안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사자 우리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한서진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차갑고 감정이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러나 그 눈동자 안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규칙에 따라 싸우는 것은 이제 자살 행위다. 결정은 내려졌다.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NIS의 분석가 한서진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도망자이자 거대한 악에 맞서는 외로운 사냥꾼이었다. 강민호 팀장이 그녀를 완벽한 무기로 키워낸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준비된 몸과 마음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가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먼저 자신의 모든 개인 장비에 저장된 디지털 기록을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삭제했다. 아파트 곳곳에 숨겨둔 현금 다발과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 그리고 소형 통신 장비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이 담긴 고백고박을 챙겼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민준의 비상 연락처로 한 줄의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전 중단 및 잠복을 의미하는 코드였다. 장미는 겨울에 피지 않는다. 그가 안전하게 숨어있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이 도시.
이 국가와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향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같은 시각,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음미하며 월요일 아침에 있을 한서진의 체포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승리였다. 감사실장에게는 이미 내일 아침 일찍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들이 들이닥칠 사무실의 주인은 이미 그곳에 없을 것이었다. 한서진은 고백을 둘러매고 현관문이 아닌 아파트의 비상계단과 환기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조용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수많은 CCTV의 사각지대를 귀신처럼 통과하며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분석가 한서진은 죽었다. 이제 오직 생존과 복수를 위한 그림자만이 남았다. 토요일 새벽, 박태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의 통제권을 벗어난 첫 번째 변수였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한서진의 아파트를 확인하라는 사실상의 급습 명령을 내렸다. 최 실장의 팀이 한서진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정적과 완벽한 공허 한뿐이었다. 아파트는 마치 전문 청소팀이 다녀간 것처럼 모든 개인적인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는 강력한 디가우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담당하던 K-팝 프로젝트 관련 서류 몇 장만이 조롱하듯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놓쳤습니다. 쥐새끼가 덫을 눈치채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받은 박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그의 분노를 대변했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얕보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분석가가 그의 뒤통수를 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당장 찾아내. 박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공식적인 수배는 내릴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비공식 라인을 동원해 서울의 모든 정보원, 뒷골목의 끈앞풀들까지 전부 풀어 그 여자가 서울 땅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해. 도시 전체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 그물망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녀가 몸을 숨긴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공업지대에 위치한 폐차장이었다. 먼지 쌓인 자동차들 뒤편, 녹슨 컨테이너 박스. 그곳은 강민호 팀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유령 은신처였다. 지도에도 공식적인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공간이었다. 컨테이너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소형 발정기, 다중보안 통신 장비, 그리고 그가 남겨둔 최소한의 생존 장비와 무기. 한서진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짧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도망은 패배로 가는 길이었다. 박태준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도, 복수를 할 수도 없었다.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공격뿐이었다. 적의 심장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을 직접 타격해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국가정보원 본청, 박태준의 사무실. 그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장소 중 하나였다. 정면으로 뚫는 것은 자살 행위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정보였다. 강민호 팀장과 함께 훈련하며
그녀는 NIS 본청의 모든 설계 도면과 보안 시스템, 경비 교대 패턴, 심지어 노후화된 환기구의 위치까지 자신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해 두었다. 그녀는 그 거대한 요새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치밀하게 침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간은 일요일 밤. 주말 야간 경비는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고 일부 시스템은 정기 점검을 위해 보안 레벨이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일요일 밤. 서울에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어둠과 비를 완벽한 위장막으로 삼았다. 그녀는 NIS 외곽의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1차 경계선을 무사히 통과했다. 짙은 회색의 작업복과 얼굴의 반을 가리는 마스크, 그리고 약간 저는 듯한 걸음걸이.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건물 후면 그녀는 CCTV에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고 작업복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활동성을 극대화한 검은색 특수 작전복이 있었다. 그녀는 담벼락의 가스배관을 맨손으로 기어올랐다. 단련된 근육이 비에 젖은 옷 아래에서 꿈틀거렸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수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4층. 오래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형 환기구였다.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제거하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먼지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오직 목표에만 집중했다. 환기구 내부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길을 잃거나 소음을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설계 도면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을 전진했다. 마침내 그녀는 목표 지점인 중앙통제실, 바로 위 환기구에 도착했다. 아래에서는 야간 근무자들이 나누는 나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환기구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녀의 착지 소리는 고양이가 발소리보다 조용했다. 복도에 들어선 순간 순찰 중이던 경비 요원 2명과 마주쳤다. 누구야? 요원들이 경계하며 다가오는 순간 한서진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번개처럼 파고들어 첫 번째 요원의 목덜미에 있는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요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두 번째 요원이 권총을 뽑으려는 찰나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다른 손으로 목 뒤의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잔인한 폭력이 아닌 효율적이고 정제된 제압이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닌 전문가였다. 그녀는 쓰러진 요원들을 눈에 띄지 않는 비품실에 숨기고 그들의 출입카드를 챙겼다. 이제 박태준의 사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박태준의 사무실 앞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특수 암호까지. 하지만 그녀는 이 시스템의 비상 프로토콜을 알고 있었다. 강민호 팀장이 만약을 대비해 심어놓은 백돌였다. 그녀는 소형 단말기를 연결해 비상 코드를 입력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육중한 방탄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적외선 고글을 꺼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박태준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박태준의 개인 컴퓨터에서 핵심 정보를 빼내는 것, 그리고 그가 눈치채지 못할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녀는 박태준의 컴퓨터에 소형 USB를 연결했다. 그녀가 직접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그의 개인 파일, 특히 암호화된 통신 기록과 비밀 일정, 연락처 목록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는 법정에서 그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의 네트워크 전체를 파악하고 다음 계획을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었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동안 그녀는 책상 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최첨단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그녀 자신의 속삭임을 심어놓는 순간이었다. 삐빅,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USB를 회수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녀가 막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철컥,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예상치 못한 순찰 조이거나 혹은 무언가를 잊고 돌아온 박태준, 혹은 최 실장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는 순식간에 방 안에서 가장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대한 장식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심장 박동까지 통제하려 애썼다. 사무실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금속성 마찰음이 칠흑 같은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한서진은 거대한 장식장 뒤에 좁은 공간에 몸을 밀착시킨 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모든 근육이 강철처럼 긴장했고 감각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호흡은 깃털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용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선 육중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초의 실장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박태준의 녹이 어린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찢어놓았다. 아직도 흔적조차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돼. 여자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서 증발이라도 했단 말인가. 최 실장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기록을 파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작정하고 잠적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방 안의 불을 켜지 않았다. 익숙한 듯 어둠 속에서 책상으로 다가가 박태준이 마시다 남긴 위스키 잔에 술을 따랐다. 한서진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전화기 너머로 박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그 계집이 강민호에게 뭘 얼마나 배운 건지. 이대로 두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일단 그 문제는 접어둬. 진양건이 더 급해. 금요일. 늘 만나던 곳에서 이진혁 회장 만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의 마지막 조율이야. 이번엔 보안에 절대 실수가 없도록 해. 자네가 직접 챙겨. 다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안 돼. 알겠습니다. 부장님, 엘리시안 빌라는 저희 쪽 최고의 인력들로 물샐 틈 없이 맡겠습니다. 엘리시안 빌라. 금요일. 이진혁 회장. 한서진의 뇌리에 결정적인 정보들이 화인처럼 새겨졌다. 그녀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이제 그 굴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최 실장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켠 뒤 책상 위에 서류 몇 개를 뒤적이다 인해 흥미를 잃은 듯 몸을 돌렸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 육중한 방탄문이 다시 닫히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한서진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았다. 왔던 길을 역으로 되짚어 유령처럼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에나에게스 본청을 빠져나오는 과정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최 실장의 등장으로 내부 경계가 미묘하게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해 마침내 차가운 밤비가 내리는 외부 세계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은신처로 돌아온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빼내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박태준의 개인 파일은 몇 겹의 암호로 겹겹이 보호되어 있었지만 한서진에게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암호를 해독해 나갔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 박태준의 추악한 비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개인 일정표에는 JY, LE, 개인적인 용무라고 적힌 약속이 다음 주 금요일 저녁으로 잡혀 있었다. 장소는 강남의 엘리시언 더 일리시언이라는 이름의 프라이빗 빌라였다. 그의 비밀 연락처 목록에는 진양그룹의 이진혁 회장뿐만 아니라 정관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 그리고 IS 내부에 그의 신복들의 이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커넥션을 넘어 국가를 좀먹는 거대한 암흑의 네트워크였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금요일 밤 엘리시안 빌라에서 벌어질 박태준과 이진혁의 만남, 그 자리에서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때부터 그녀는 다시 한번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빌라는 NIS 본청과는 또 다른 종류의 요새였다. 국가기관이 아닌 거대 기업의 사적인 공간. 그곳의 보안은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진양그룹의 무자비한 사설 용병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침입자를 발견하면 경고 없이 사살할 수도 있는 자들이었다. 한서진은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해킹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엘리시안 빌라의 건축 도면을 확보했다. 위성 지도와 로드뷰를 통해 빌라 주변의 지형과 도로망, 그리고 CCTV의 위치를 분석했다. 빌라의 전력 공급 시스템과 통신망 구조까지 파악했다. 정보가 쌓일수록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명확해졌다. 빌라는 높은 담벼락과 첨단 감지 센서, 그리고 24시간 순찰조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빌라의 직원 채용 및 관리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마침 금요일 저녁에 있을 바브브 IP 행사를 위해 외부에서 케이터링 업체 직원을 임시로 고용한다는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는 즉시 위조 신분증과 이력서를 만들어 해당 업체에 지원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평범하고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세부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호 팀장이 은신처에 남겨둔 장비들을 점검했다.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펜 형태의 고성능 녹음기, 그리고 신용카드처럼 얇은 만능 잠금 해제 도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살상용 마취총과 손바닥 크기의 소형 섬광탄도 챙겼다. 그녀는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케이터링 직원의 동선과 역할을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했다. 접시를 나르는 척하며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와인을 따르는 척하며 어떻게 녹음기를 작동시킬지,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떤 경로로 탈출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냈다. 어느덧 목요일 밤이 되었다. 작전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한서진은 책상 위에 엘리시안 빌라의 도면을 펼쳐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대신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냉철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고양이는 쥐를 잡기 위해 쥐의 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이 쥐를 가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사냥터임을 안다. 한서진은 이제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엘리시안 빌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었다. 높은 담벼락 위로는 철조망과 고압 전류가 흘렀고 정원 곳곳의 나무와 조각상들 사이에는 최첨단 감식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었다. 한서진은 케이터링 업체의 흰색 유니폼을 입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틈에 섞여 이 철옹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약간은 주눅든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도 이 평범하고 겁 많아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주변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인력 배치를 스캔하고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고 규칙적으로 박동하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예리하게 나를 세운 채 주변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고 있었다. 빌라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 하지만 한서진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동선을 파악하고 비상 탈출로를 확인하며 목표 지점인 2층의 서재로 접근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태준과 이진혁 회장이 도착하기 직전 행사를 총괄하는 빌라의 집사가 케이터링 팀에게 최종 지시를 내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한서진은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드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이탈해 2층으로 향하는 직원 전용 계단으로 스며들었다. 서재는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1분 1초가 목숨과 직결될 수 있었다. 그녀는 박태준과 이진혁이 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의 가죽 소파 옆 탁자 밑에 눈에 띄지 않게 단추형 카메라를 부착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고급스러운 펜고지에 자신이 가져온 만년필형 녹음기를 자연스럽게 꽂아두었다. 모든 작업은 단 15초 만에 끝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를 빠져나와 다시 동료들과 합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주인공인 박태준과 이진혁 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준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진양그룹의 이진혁 회장은 탐욕스러운 미소 뒤에 교활함을 감추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손님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한서진은 서재 밖 복도에서 음료를 준비하는 척하며 귀에 꽂은 초소형 수신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녹음기가 보내오는 생생한 대화 내용이 그녀의 귓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약의 세부 조건과 이익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제3국에 팔아넘기고 그 수익을 어떻게 세탁하여 비자금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였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한서진이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대화가 무르익자 이진혁 회장이
불안한 목소리로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박 부장, 그 사라진 분석가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 찜찜해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다면 박태주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걱정 마시오. 이 회장 곧 처리될 겁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해 봤습니까? 전설이라던 강민호 그놈도 우리가 손쓰니까 어떻게 됐소? 지금쯤 동해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나 되고 있을걸. 그놈에 비하면 애송이 분석가 하나쯤이야. 짓밟아 뭉개는 건 일도 아니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서진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스승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녀가 지난 2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 바로 그 원수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쟁반을 든 손에 힘을 주어 미세한 떨림을 억눌렀다.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급행열차 티켓이었다. 그들의 밀담이 끝나고 한서진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재를 정리하러 들어갔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증거를 회수하고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빈 잔들을 치우는 척하며 펜고지에서 녹음기를 회수했다. 이제 카메라만 회수하면 된다. 그녀가 탁자 밑으로 손을 뻗어 단추형 카메라를 떼어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너 멈춰. 최 실장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직원들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서진의 움직임이 그의 직감에 거슬렸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방금 그녀가 탁자 밑에서 무언가를 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리는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담긴 주전자를 최 실장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다. 최 실장이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는 순간 한서진은 이미 문을 박차고 달리고 있었다. 침입자다 전원 출입구를 봉쇄해 최 실장의 고함과 함께 빌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빌라는 거대한 덫으로 변했다. 복도 곳곳에서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들이 튀어나왔다. 한서진은 주방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머릿속의 도면을 따라 가장 복잡하고 탈출이 용이한 경로를 이미 계산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요리대와 선반들을 장애물처럼 쓰러뜨리며 추격자들의 속도를 늦췄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마침내 뒤뜰로 향하는 문 앞에서 2명의 거구 요원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퇴로는 없었다. 얌전히 항복하는 게 좋을 거다. 아가씨, 한서진은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식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요원들이 동시에 덮쳐왔다. 한서진은 몸을 낮춰 첫 번째 요원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 오금에 정확하게 칼등을 꽂아 넣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요원의 몸을 방패 삼아 2번째 요원의 주먹을 막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용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동작이 상대의 급소를 노리는 치명적인 효율성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힘에 맞서는 대신 그 힘을 역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했다. 몇 차례의 격렬한 공방 끝에 2명의 거구는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팔에 가벼운 자상을 입었다. 핏방울이 유니폼 소매를 적셨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더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정문은 이미 봉쇄되었다. 그녀는 머릿속의 마지막 탈출로를 떠올렸다. 2층 테라스에서 정원의 인공 연못으로 뛰어내리는 것.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다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계단을 죽게 삼갔다. 그리고는 2층 테라스의 유리문을 부수고 난간 위에 섰다.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연못 바닥을 기어 반대편 숲으로 향했다. 그녀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만년필형 녹음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진실이 담긴 증거. 하지만 그녀는 이제 피를 흘리는 부상자였고 등 뒤에서는 사냥개와 차량의 소음이 숲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생존을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어두운 숲속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숲은 하나의 거대한 미로였다. 나뭇가지가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고 지늘기 발목을 잡았다. 등 뒤에서는 사냥개들의 사나운 울음소리와 남자들의 거친 고함소리가 끊임없이 그녀를 추격해왔다. 한서진은 부상당한 팔의 고통을 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지금 그녀의 생존은 오직 강민호 팀장이 가르쳐준 본능적인 생존술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움직였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 자신의 채취를 숨기고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가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나무의 그림자이자 바위의 일부가 되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추격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최 실장의 포위망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외곽 도로에 다다를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엘리시안 빌레에서는 박태준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녹음 장치를 가지고 도주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마 전부 녹음되었을 겁니다. 최 실장의 보고에 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파멸의 공포에 사로잡힌 한 마리 짐승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 녹음 파일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강민호 살해 혐의, 국가기관 기술 해외 유출,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한서진을 단순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처형인이었다. 전원 소집해 박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NIS 내부에 있는 내 라인을 전부 동원해. 지금부터 이건 공식 작전이다. 분석가 한서진이 해외 세력에 포섭되어 국가 1급 기밀을 탈취. 도주 중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니. 발견 즉시 사살해도 조탄고 전파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가 입을 열기 전에 찾아내서 제거해야 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가정보원이라는 거대한 사냥개를 풀어놓은 것이다. 이제 한서진은 단순히 최 실장의 팀이 아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전체의 표적이 되었다. 도시로 잠입한 한서진은 낡은 여인숙의 가장 허름한 방을 잡았다. 그녀는 상처를 서툴게 치료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지독한 피로와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박태준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NIS 전체를 움직여 자신을 사냥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증거를 NIS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누가 박태준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녹음 파일은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박태준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마지막 한 방, 그녀는 먼저 외부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과거 강민호 팀장의 도움으로 부패한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쳤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언론사 탐사보도팀의 한 기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다. 녹음 파일의 일부와 함께 24시간 내에 추가 연락이 없으면 이 파일을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공격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연락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약속했던 비상연락수단, 오래된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을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최종 좌표 전송. 몇 시간 후. 약속된 장소인 한강에 버려진 창고에서 두 사람은 재회했다. 김민준은 아직 얼굴에 멍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복수심과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선배님, 무사하셨군요. 너야말로.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당한 겁니다. 이제 뭘 하면 됩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서진은 그에게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 이걸 NIS 전체에 알려야 해. 이사회나 감사실이 아니야. 모든 요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듣게 만들어야 해. 김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한서진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내부 방송 시스템을 해킹하라는 말씀이시군요. 할 수 있겠어. 선배님과 강 팀장님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방화벽이라도 뚫어 보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NIS 본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서진 배신자 설이 흉흉한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박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위상을 과시하고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긴급 전체 부서장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실 연단에 서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험 있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서진 분석관이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박태준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적은 반드시 나의 손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녀의 쥐새끼 같은 도주 행각도 오늘 안으로 끝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과 모든 부서장들의 태블릿 PC 화면이 일제히 파랗게 변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멈췄다. 당황한 요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너무나도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가득 채웠다. 걱정 마시오. 이 회장, 우리가 누굴 상대해 봤습니까? 전설이라던 강민호 그놈도 우리가 손 쓰니까 어떻게 됐소? 지금쯤 동해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밥이나 되고 있을걸.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단 위에 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진실, 기술 유출 계획, 그리고 강민호 팀장에 대한 살해 모의까지. 박태준의 추악한 목소리는 NIS 본청의 모든 사무실, 모든 복도, 모든 휴게실의 스피커와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여있던 모든 요원들이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리더의 민낯이 조직 전체를 배신한 희대의 살인마이자 매국노의 모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다. 박태준은 연단 위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NIS의 부장도 거대한 네트워크의 수장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에 갇힌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박태준의 신복이 아니었다. 강민호 팀장을 진심으로 따랐던 정의감 넘치는 보안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끊기자 NIS 본청 대회의실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엘리트 요원들은 방금 자신들의 귀로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연단 위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남자는 이제 벌거벗은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연단으로 향하는 여러 쌍의 군화 발자국 소리였다. 박태준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호 팀장의 옛 부하들이자 조직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진짜 안보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태준 부장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교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리더 격인 요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힘의 원천이었던 권위와 명예가 산산조각 난 순간 그는 그저 껍데기뿐인 존재가 되었다. 그의 손에 은빛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거대한 지진의 시작에 불과했다. 한서진이 목숨을 걸고 빼낸 박태준의 비밀 연락망 리스트와 녹음 파일은 NIS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다. 국정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박태준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내부 협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진양그룹의 이진혁 회장과 초회 실장 역시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속수무책으로 검거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은 창설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불신이 조직 전체를 휘감았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패한 자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진짜 요원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던 한서진은 김민준과 함께 은신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속보가 쏟아져 나왔고 인터넷은 국정원 게이트로 들끓었다. 선배님, 우리가 해냈어요. 김민준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걸어야 했던 싸움이었다. 이제 그녀가 어둠 속에서 나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강민호 팀장의 오랜 친구이자 강직하기로 소문난 강철중 감찰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쇼, 한서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강철중 실장의 깊은 신뢰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사했군.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조직을 구했어.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NIS 본청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도망자처럼 빠져나갔던 그 건물을 이제는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한때 그녀를 배신자라며 수군거렸던 요원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분석가 한서진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을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린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녀는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첫 번째 속삭임에서부터 마지막 방역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그녀가 내놓은 모든 증거들은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강철 같은 정신력에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비로소 강민호가 왜 그녀를 완벽한 무기라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한서진은 한 가지 요청을 했다. 박태준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은 차가운 취조실에서 이루어졌다. 화려한 맞춤 정장 대신 죄수복을 입은 박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쇠약해진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내년이 대체 누구냐? 한서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그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강민호 팀장님의 제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태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보고 무시했던 존재,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관계 때문에 파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가장 큰 적은 한서진의 능력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한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취조실을 나섰다. 그를 심판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유리창 너머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에서 모든 혐의가 벗겨졌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쓸 뻔했던 스승 강민호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조직 내에는 그의 추모 공간이 다시 마련되었고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한서진은 지독하게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태준 게이트에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국가정보원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내부 개혁을 통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부패의 온상이었던 해외 파트는 대대적으로 축소 및 재편되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실력과 청렴함으로 무장한 젊은 요원들이었다. 조직의 공기는 이전보다 무거워졌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더 맑고 투명해졌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서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전략분석팀 구석 자리에 조용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특수위협대응팀의 초대 팀장.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직책이었다. 조직 내외부의 비리와 부패,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비공식적 위협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국정원장의 직속 독립부서였다. 그녀의 능력에 걸맞은, 그리고 그녀만이 해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녀의 사무실은 과거 박태준의 그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효율성과 기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고 그녀의 지시는 언제나 명확하고
단호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존재감 없는 분석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그녀를 팀장님이라 불렀다. 그녀는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위협대응팀의 핵심 멤버이자 정보분석 총괄 책임자로 특별 임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천재 해커가 아니었다. 한서진이라는 최고의 리더 밑에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국가를 위해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의 주말, 한서진은 홀로 국립현충관을 찾았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강민호 팀장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준 작은 비석 앞으로 그녀는 다가갔다. 비석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다 라는 짧은 문구만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나 정장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비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스승과의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던 그의 날카로운 눈빛,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가끔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 준비된 몸과 마음, 그것이 너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다 라고 말하던 그의 묵직한 목소리.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그녀에게 속삭임을 보내왔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녀는 그 유지를 받들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팀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인사가 아니었다. 존경과 감사를 담은,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짐을 제가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의 인사였다. 그녀는 현충원을 나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통신 단말기를 꺼냈다.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강민호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가 전원을 켜자 이내 익숙한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자정이 되자 화면에 약속된 신호가 떠올랐다. Friday Whisper activated.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나타나야 할 암호문은 더 이상 없었다. 그것은 이제 텅 빈 메아리일 뿐이었다. 한서진은 그 깜빡이는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과거로부터 온 모든 속삭임은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 그녀는 단말기의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이 채널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명령어였다. 화면의 모든 글자가 사라지고 마침내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녀는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속삭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온 비밀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평온함과 결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스승의 유산은 지켜졌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 한서진은 자신을 지키고 이 도시를 지키는 어둠 속의 수호자였다. 그녀는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짊어질 듯한 무게와 힘이 담겨 있었다. 복수를 위한 칼날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국가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의 준비된 몸과 마음은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어둠에 맞서기 위해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다.